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명근입니다. 오늘은 교직실무 3주차 수업 교사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떤 학생이 이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출석 체크에 관한 질문을 한 거를 또 봤습니다. 저한테 이제 이메일을 보내줬는데 이 교직 실무 수업은 따로 출석 체크가 없고 학습법 노트로 대체하는 게 맞느냐 하는 질문이었는데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만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과제랑 출석을 동시에 어, 점검하는 방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하고 뭐 다른 걸 더 해야 되는지 아닌지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냥 학습법 노트만 잘 작성하고 계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꼭 같은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이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해당 주차에 해당 강의를 듣고 어, 그 노트를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그 교사랑 그다음에 교사란 어떤 사람들인가, 왜 교사가 되고 싶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교육학이란 뭔지,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건지 이런 등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억에 남는 선생님들을 말씀드려 보자면은 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 계세요. 남자 선생님인데 이철호 선생님이라고 계신데 선생님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셨고 또 저를 이렇게 많이 용기를 북돋아 주셨어요. 어, 여러분 혹시 그 신창원이라는 그 도둑을 강도죠, 강도. 그 탈옥을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었던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창원이라는 사람한테 신창원인지 유영철인지 정확하지 않은데 제 기억으로는 신창원인데 신창원이라는 그 범죄자한테 왜 이런 범죄자가 됐느냐라는 질문을 하니까 이 신창원이 한 말이 자기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학교에 갔는데 이제 뭐 내야 될 그 당시 이제 학교에 제출해야 되는 돈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돈을 못 냈다고 해요. 이 신창원 씨가. 근데 돈을 못 냈더니 선생님이 넌 돈도 없는 새끼가 학교에 왜 왔어? 막 꺼지라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그때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눈을 뜨는 것을 경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또 제 주변에 어떤 분도 계셨냐면은 잠깐 신창원 얘기를 조금 해볼까요? 우리 그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은 탈옥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탈옥을 했는데 잡지를 못한 거죠. 감옥을 빠져나간 것 자체도 충격적이었지만 이 빠져나간 뒤에도 금세 안 잡히고 계속 그 탈주 행각을 벌였는데 거의 몇 달 동안 안 잡힌 거죠. 음, 그래서 이제 유명해졌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요런 잡힐 때 당시 이제 요런 모습이었어요. 이 티셔츠가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이 티셔츠가 굉장히 그 당시에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이 발렌시아가 셔츠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교사란 어떤 사람들인지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제 주변에 이제 정말 어렵게 장사를 하시다가 되게 큰 부자가 되신 분이 계세요. 음, 소위 말하는 뭐 100억대 부자 이렇게 된 분인데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성공적인 분이 되신 건데 그 분이 이제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학교를 다닐 때 어떤 선생님이 계셨는데 자기를 그 선생님이 이제 말년에 굉장히 이제 집이 어려워지신 거예요. 생활이 어려워지고 막 너무 괴로워지신 거죠. 그리고 막 투병을 하시고 투병 생활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선생님을 도와드리자 이렇게 하고서 이 그 돈을 많이 버신 이분한테도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네가 돈이 많으니까 좀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께서는 절대 안 한다. 내가 그분 절대 안 도와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입장에서는 저거 돈 벌더니 변했다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창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신창원하고 똑같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너 돈도 없는 새끼가 왜 학교에 와서 앉아 있냐고. 너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뭐 부모님이 돈 안 가지고 오면은 집에 가지 말라고. 부모님 돈 가지고 학교 올 때까지 집에 가지 마 이렇게 하고서 막 새벽까지 붙들어 놓고 그렇게 이제 이분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 괴롭혔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절치부심을 해서 꼭 성공해야겠다. 그래서 내 자식한테는 그런 어려움을 물려주지 말아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거를 견뎌내셨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 교사의 한마디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반면에 제가 겪었던 선생님들 중에는 제가 어 여러분들도 이제 지방에 살면 서울에 사는 분들은 이거를 경험했을 확률이 낮은데 지방에 조금 지방 소도시나 지방에 있는 도시들로 가게 되면은 향교라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향교는 뭐라는 곳이냐면 이 조선시대에 어, 유교를 가르치던 학당이었죠. 근데 그 이 서울에는 원래 없는 게 정상이고요. 서울에는 원래 그 성균관이랑 이런 중앙 집권적인 딱 그런 그 이게 위계가 있어가지고 성균관이 있고 이제 밑에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향교들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마치 이제 뭐 지방에 특별시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어, 있을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향교에 제가 초등학교 때 견학을 갔는데 저희 학교 바로 옆에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근데 제가 이제 뭐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말에 대답을 잘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당시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 명근이는 척척 박사야.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이제 척척 박사라고 얘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날이 이제 일기장을 처음 바꾸는 날이었는데 그 일기장에다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척척 박사 조명근 이렇게 딱 썼어요. 근데 이제 막 친구들은 그거를 가지고 막 비웃은 친구들도 있고 저를 막 놀린 친구들도 있었죠. 근데 저는 당시에 그 박사라는 말이 너무 좋았고 뭐 굉장히 저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그 이후로도 계속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뭐 가면서 공부를 계속 뭐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학도 가게 되고 박사도 하게 되고 결국은 교수가 되게 되었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해주셨던 작은 칭찬 하나가 저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 케이스가 저만 있는 게 아니라 음, 미국의 어떤 분인데 그분도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이 비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비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BINET. 이 사람이 만든 검사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IQ 테스트예요. 이 IQ 테스트 검사를 했는데 이 비네의 아들이 IQ 테스트를 받아본 결과 되게 이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학습 부진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비네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학습 부진화 판정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 그 자기 혼자 뭘 가지고 놀고 이런 걸 좋아했다고 해요. 근데 학교 뒤에서 이제 맨날 그런 거 가지고 놀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 그러니까 사실은 평범한 선생님 밑에 있었다면은 그냥 부진한 취급을 받고 어 좋은 사람이 좀 이제 성공한 사람이 될 수 없었을 확률이 높은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 이 비네의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이 비네 아들을 소개할 때 우리 반에 뭐 꼬마 과학자 이렇게 소개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 그 초등학교 3학년짜리 비네 아들의 마음에 내가 과학자다라는 인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신 게 뭐였냐면 이 학생에게 음,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하라고 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법, 표현하는 법을 그때 배웠고 결국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그 하버드 교수를 하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한 책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선생님의 한마디가 자기를 바꿨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교사의 한마디는 여러분 그만큼 굉장히 힘이 있다.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만났던 이철호 선생님이 기억이 많이 나는데, 이철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재미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학교 가는 게 막 기다려질 만큼 그 선생님을 만나는 시간이 즐거웠기 때문에 선생님한테 한마디 듣는 그거를 위해서 막 계속 기다리게 되는 그런 거였죠. 근데 이제 제가 그 교수 임용이 작년에 됐거든요. 우리 학교에 오게 된 게 작년인데, 교수가 되고 또 작년에 이제 제가 결혼을 했어요. 작년 2월 달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앞두고, 그러니까 재작년 10월 달 정도에 제 인생이 굉장히 터닝 포인트를 맞은 거죠. 결혼도 하고 교수도 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동안 못 찾아뵀던 선생님들, 그러니까 제가 교수가 되고 나서 했던 생각이 뭐냐면, 나도 이제 드디어 선생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선생이 된다는 생각을 했을 때 내 기억에 남는 은사님들을 뵙고 인사를 드려야겠다. 대부분 선생님들한테는 제가 당시에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연락을 종종 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서 인사드리는 건 어렵지 않았었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찾기가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 연락을 하면 여러분 그 교사분들을 찾아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사 선생님을 찾아가서 저기 교육청에다가 전화를 해서 그 선생님을 찾아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제 여러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학생들이 원한을 갖고 저기 선생님을 찾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스승을 찾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이제 그런 걸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 선생님한테 제 연락처를 주고 선생님이 마음에 들면 연락을 하는 거고, 선생님이 아니다 싶으면은 그냥 이제 연락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남겼는데 한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연락을 못 받으셨나 보다. 왜냐면 제가 당시에 선생님한테 굉장히 이쁨도 받았고, 제가 생각할 때,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막 엇나가고 그럴 학생들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이제 어쨌든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제가 강원도 출신이니까 제 주변에 또 강원도에서 교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혹시 이 선생님이 계신지를 좀 찾아봐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실제로 선생님이 계신 거예요. 저희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래서 그 학교 교무실에 전화를 했습니다. 교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그 이철호 선생님의 제자 누구누구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선생님, 근데 이제 학교에서도 그거를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제가 혹시 원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길래 저한테 연락이 왔었다는 것만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선생님 마음에 드시면 이제 선생님이 괜찮으시면 연락을 달라고, 대신에 제가 연락을 했었다는 것만 꼭 전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와가지고 그 사랑하는 내 제자 명근아 이렇게 하면서 그 긴 문자를 보내주셨고, 오늘 뭐 몇 시에 통화하자 이렇게 저녁 시간대에 통화를 하자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셔가지고 그날 이제 저녁에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선생님한테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동안 선생님한테 감사했던 것들을 표현을 하고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제 이 선생님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저한테 연락을 줘서 고맙고 너무 감사한데 자기를 찾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서로가 서로의 위치에서 좋은 선생과 좋은 제자로 서로의 기억 속에 남아서 그것을 언제나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가 나에게 네가 나한테 좋은 제자였던 것처럼 또 내가 너에게 좋은 선생이라고 네가 생각해 줬던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가 생각했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좋은 추억으로 계속 가지고 네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나아갈 때 서로에게 그런 존재로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먼 훗날에 서로가 서로에게 계속 그런 존재로 남아 있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모습에 또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연락도 드리고 뭐 사진도 보내드리고 뭐 그러는 사이가 됐죠.
선생님 여전히 또 답이 없으세요. 근데 어쨌든 그 선생님의 좋은 가르침 덕분에 제가 학교 생활에 감사함을 가지고 또 지낼 수가 있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어, 교사란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또 교사가 가지는 사회적인 지위와 어떤 체면, 사회적인 어떤 환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교사라는 직종의 사람들이 굉장히 극에 높은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그 다음에 그 조사에 보면은 2015년부터 201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직업 1위 이렇게 된 사람들이죠. 직업 1위 항상 차지하는 사람들이 교사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교사인데 직업적으로 안정적이고 또 교사하면 여러분 봅니까? 제가 교생을 나갔었는데 교생 나가서 제일 좋았던 점이 뭐냐면 아, 한 8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하긴 하는데 퇴근을 한 4시 정도에 하는 거죠. 4시에 퇴근을 하고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다는 거. 4시에 퇴근하면은 시간이 되게 많잖아요. 8시부터 4시까지만 일하고 이 하루에 그러니까 8시간만 딱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통 4시 반에서 6시죠. 16시부터 한 18시에서 20시 정도까지 뭐 집에 가서 자유롭게 쉬거나 아니면은 이제 교사들끼리 친목을 다지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체육 대회 같은 게 있어요. 뭐 테니스 대회도 있고 테니스 대회 같은 것도 하고 뭐 체육 대회도 하고 아니면 같이 회식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들에 같이 나가서 선생님들하고 식사도 하고 뭐 재밌는 시간을 보냈죠. 또 뭐 교사들이 뭐 여기 밑에 보면은 낮은 경제적 여유 이런 얘기도 하지만 뭐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겠죠. 이제 아무래도 교사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그 받는 돈이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받는 돈이 아주 많지는 않다 보니까 음, 경제적으로는 좀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 사람들에 대한 교사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 많은 돈을 버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고 또 이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라는 성향에 대해서도 좀 이 부분 이 두 가지는 이제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인데 개인주의적인 성향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 이제 학교라는 곳이 어떤 인사고과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자유로운 곳이잖아요. 직장처럼 일반 사기업의 그런 조직처럼 사기업의 조직처럼 그냥 못한다고 잘라버리고 이런 곳이 아니라 음, 어쨌든 잘리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교사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고 또 사회에서 어떤 인텔리로서 인정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거의 없죠.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기보다는 물론 이제 교사들의 기본적인 성향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수능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있다. 그리고 이 교직 생활을 하면서 느끼게 되는 만족감, 음, 어려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보람, 그리고 교사란 언제나 저는 이제 약간 이 불순한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낮은 경제적 여유 이거는 사실 이제 이 겸손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돈은 풍족하지 않지만 이 적은 돈을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 그런 보람 그런 것들이 가지고 오는 만족감이 있고 그 다음에 언제나 내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다. 나는 이 학생들을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해주는 사람이다 하는 그런 겸손함. 이 두 가지를 교사들이 가지고 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스승의 날에 교사들한테 또는 어버이날에 부모님한테 가슴에 뭘 달아드리죠? 카네이션을 달아드립니다. 여러분 이 카네이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카네이션이라는 거는 카네이션, 카네이션 무슨 뜻일까요? 이 카네이션이라는 거는 살을 의미합니다. 이 살 있죠, 이 살, 팔.
이런 살, 피부, 몸. 그러면 이런 거죠. 부모님한테 카네이션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부모님께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나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몸으로부터 내가 나왔습니다. 내가 당신의 살입니다. 당신의 몸에서 내가 나왔습니다 하는 것들을 드리는 게, 이 카네이션을 드리는 의미는 그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나왔습니다. 그것에 내가 감사합니다. 난 당신의 살입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 이제 궁금증이 생기죠. 스승한테는 왜 카네이션을 드리는 걸까요? 스승한테 카네이션을 드리는 이유는 같은 겁니다. 이 사회적인 맥락에서 내가 선생님 덕분에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살이라는 것이 지금은 그냥 피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살 혹은 몸, 피 이런 단어들은 사실은 이 사회적인 맥락에서 볼 때 그 어떤 삶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인생. 그러니까 당신이 나의 인생입니다. 당신이 나보다 먼저 산 사람이고 당신이 나의 갈 이정표입니다 라는 것을 드리는 의미로 선생님들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카네이션입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뭐 조금 재밌는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성육신 있죠. 성육신. 그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을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 말씀이 사람이 됐다. 이거를 이제 성육신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 성육신이 영어로 인카네이션이에요.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 그래서 인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살 속으로 들어왔다. 이게 이제 인카네이션입니다. 재밌죠? 네, 어쨌든 다음 넘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스승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회적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주는 존재라는 거, 그리고 스승이 어떤 제자들에게 이정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셀 모임을 하면 리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쨌든 학생회에서 하는 어떤 리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당신들의 이정표가 된다는 거죠. 리더라는 게 뭐죠?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리더라는 사람은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이에요. 선생이라는 말도 그렇죠. 선생. 이 선생이라는 말도 보면은 선생, 이게 먼저 선자에 날생자잖아요. 먼저 나온 사람, 그러니까 먼저 간 사람이라는 거죠. 이 앞서서 어떤 길에 서 있는 사람인 거죠. 그 길에 서서 학생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선생인데, 이 사람이 바로 교사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그 학생들에게 삶을 전달하는 역할이다. 그래서 카네이션 전달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교실 수업 상황에서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어떻게 보면 좀 명확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교실 상황에 가게 되면은 굉장히 혼란스러움을 많이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움을 겪는 이유는 크게 뭐 두 가지 정도,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어, 그 학교라는 조직이 굉장히 잘 변하지 않는 조직이고, 또 워낙 그 수능적인 사람들이 많은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사라는 직군이 어떻게 되나요? 교사가 되는 사람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주로 이제 학창 시절부터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싶다라고 했으면 그냥 공무원이 되고 싶었겠죠. 근데 왜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했을까요? 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거는 결국은 그 교사가 했던 그런 행동들이 이 나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교사의 그런 가르침들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는 결국은 그 교사가 학생들에게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는 결국은 그 교사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고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학창 시절에 성적이 높은 사람들이 교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순환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 잘 듣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학교가 잘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교육 현실에 대한 수능적인 자세,
이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이제 학교에 있다 하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실제로 학교 상황에 나아가 보게 되면은 그 교실 안에 있는 학력 격차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어, 뭐 소위 강남으로 대표되는 그 유력 학군지들 있죠. 그런 학군지들에서 공부를 배우고 학습을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안 좋게도 보일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좋게 볼 수도 있는 게 이런 학력 차가 적다는 점이죠. 그래서 교사가 더 효율적으로 수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약간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비평준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오면은 아무래도 장점은 그거죠. 이렇게 그 어떤 수준이 비슷하니까 학생들의 학업 성취가 비슷하니까 그런 학생들에게 비슷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수준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장점인 반면에 여러분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 단점. 저는 이제 제일 그 공부를 잘하는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일 공부 잘하는 고등학교를 나오게 되면은 느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좀 저희보다 안 좋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열등감을 느낀다고 해요, 실제로. 그리고 뭐 비행을 하다가 걸려도 뭐 예를 들면 막 오토바이를 타거나 뭐 이러다가 걸려도 다른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경찰이 잡는데 우리 학교 교복을 입고 타면은 안 잡는다 막 그런 얘기도 있을 만큼 이 사회 안에서 쟤네는 원래 공부하는 애들이야 이런 인식이 조금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그런 식의 어떤 차별을 어린 시절부터 학생들이 겪게 된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이 수준별 이동 학습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이 상반, 중반, 하반 이렇게 있어가지고 시험을 잘 보면 상반으로 가고 시험 잘 못 보면은 상반이었다가 하반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식의 수업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면은 똑같은 문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수준별 이동 학습을 하면은 학생들이 음, 열등감을 느끼고 스스로가 이 낙인을 찍게 된다는 거죠. 이게 낙인 효과라고 하는데 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에게 낙인을 찍는 거죠. 그 낙인을 찍음으로써 자기가 되게 나는 공부를 해도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안 좋다 하는 것들을 음, 이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느냐 아니면 한 반에 모아놓고 수업을 하느냐 한 반에 모아놓고 하면 한 반 안에 상중하가 다 나눠져 있는 거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있고 못하는 애들도 있고 중간인 애들도 있고 나눠져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한 반에서 잘하는 애들한테 맞출 건가 못하는 애들한테 맞출 건가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과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경우가 있겠죠. 상에다가 나는 안 맞추고 중 정도에다가 맞춘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유를 물어보면은 상 애들은 어차피 다 학원 잘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들이니까 열심히 안 가르쳐줘도 얘네 잘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그 사교육에다가 이 잘하는 애들의 일부 교육을 위임하는 형태밖에 안 되거든요. 실제로 학교만 다녀서 공부를 잘한 친구들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저희 반에서 1등 했던 친구는 그 서울대 갔는데 그 친구는 시골에서 와가지고 학원도 하나도 안 다니고 그냥 그 책만 보고 공부했는데도 그 친구는 결국 서울대 가더라고요. 저는 막 인터넷 강의도 듣고 그랬는데 그 친구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고 딱 갔습니다. 그런 거 보면 학교 교육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요런 경우에 어디다가 맞출 것이냐. 그렇다고 상에다가 맞추면 이 70%의 학생들이 낙오되게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상위권에다가 맞추면 어떨까라고 하면은 중상위권에 맞추게 되면은 이 밑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학업 흥미 자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쉽지 않은데 교실 상황에서 대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잊게 되는 거죠. 그냥 포기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끊었다가 가겠습니다.